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시간입니다. OECD CSTP 장영석 의장님과의 인터뷰는 지난 4월 14일 월요일과 19일 토요일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타이완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가벼운 관광이라도 다니실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예전에는 없었고 이번 3월 방문에서는 지오펀과 온천 등을 가볼 기회가 있었고 아주 훌륭한 야경도 볼 수 있었다며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원을 직접 안내해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용석 의장님의 유익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젠슨 황의 중국 방문 관련 짤막한 기사와 라칭더 총통이 여당 대표의 신분으로 제시한 탈중 입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과 90일 유예 외에 최근 가장 큰 산업경제 이슈는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은 2022년 이래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관련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기술 이전되는 걸 막았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순응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당시 H20 AI 칩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규격 및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AI 칩이 H20 AI 칩인데 미중 긴장 국면 아래서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AI 칩을 수출하려면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러한 규제 즉 제한령은 무기한적이라서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재무에서 아마 미화 약 55억 달러라는 거액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걸 제외하고 다른 걸 판매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영업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클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전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젠슨 황은 베이징에서 엔비디아의 고객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중에는 딥시크 창업인 리앙원펑과 만나서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고 미중 쌍방의 감독 관리 요구에도 부합하는 중국을 위한 차세대 칩 설계에 관해서 토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은 마침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아주 민감한 시기이고 딥시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인공지능 칩에 힘입은 것이라고 해서 더욱이 앞으로 딥시크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관제 요구에 부합하는 AI 칩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딥시크 창업인 리앙원펑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제1재경은 4월 19일 젠슨 황의 일정을 안배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쌍방은 대면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젠슨 황의 중국 방문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과 상하이시 시장 공정과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시에서 만났는데 평소 뉴스나 기타 영상 화면에서 젠슨 황의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필자는 젠슨 황의 이번 중국 방문이 그에게는 매우 심각했거나 극히 중요한 일정이라 여겨집니다. 그건 그가 어디에서든 가죽 잠바 스타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엔비디아 최고 경영인의 신분으로 단 2번 목격된 양복 정장 차림은 이번 중국 방문과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옷차림으로 그의 심정을 대충 알 수 있는 듯 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전 세계가 미국 관세 등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번 달 하순 워싱턴 DC에서 재무장관, 통상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형식 또는 한미
2+3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무역 균형의 추구,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미국에 제안하며 국가 맞춤형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이끌어내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台湾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과의 1단계 협상 대상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이완이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또는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라이칭더 총통은 4월 9일 민주진보당 주석 그러니까 당 대표의 신분으로 이날 당 중앙상무회의에서 학자의 특별 보고를 정취한 후 타이완의 우세는 지난 반세기 이래 탁월한 제조 능력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리드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가치 사슬에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기에 타이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글로벌 핵심 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이 성숙하고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타이완의 우수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예전에 TSMC가 타이완의 실리콘 실드 역할을 맡아왔다고 했지만 지금은 탈중, 북에 투자하는 과정이 적극적인 방식이며 타이완은 스스로의 경제 실력으로 꿋꿋하게 서고 글로벌 포석을 하여 글로벌 타이완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비록 정세가 변화하고는 있으나 타이완은 글로벌 포석에서 자국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리콘 실드란 반도체 분야에서의 타이완의 독보적인 위치가 중국의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순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서 필자는 당시 우리의 방패가 사라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잃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이날 라이 총통은 여당 대표의 신분으로 실리콘 실드 2.0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탈중 입북에 대해서 전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행정원장 등 고위직을 역임했던 현임 신세대 금융기금회 이사장 첸 총이 라이 총통의 탈중 입북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명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가져와서 그가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코타 반둥에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던 곳을 방문했다는 옛 이야기부터 잠시 소개를 한다면 1950년에 시작된 한반도 전쟁이 53년도에 휴전된 지 2년 후, 즉 1955년 미소 동서 양대 집단이 이미 형성됐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갓 독립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식민 통치하에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들이 발기한 백인이 아닌 이른바 유색 민족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총 29개 국가가 참석해 반둥 10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반둥에서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도 아니고 소련을 위시한 제2세계도 아니라서 그때부터 제3세계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게 됐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들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20세기 말 제2세계의 동유럽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각 국가의 경제 발전 현황에 따라서 제1세계 또는 제3세계에 가입하게 됐는데 이것이 점차 지금 말하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부인하지 못하는 건 이 중에는 지정학적인 관념이 내포돼서 이른바 노스 즉 북방 국가는 경제와 민주주의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탈중 입북 경제보다는 정치에 좀 더 무게가 실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타이완은 자유무역협정 FTA나 CPTPP, RCEP 등등과 같은 다자간 경제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4월 21일台湾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원고 작성 보도의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